유인물 나누는 것 중에 그 뒷장에 있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예제는 보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자, 유형자산 재평가 예제 해가지고 차량 운반구를 50만 원에 처음에 구입했습니다. 그때 차변에 차량 운반구 50, 대변에 현금 50. 그리고 결산 시점에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제로라고 했을 때 정액법이라고 한다면 매년 1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1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이렇게 감가상각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재평가하는 경우로 보면은 차량을 5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 분계가 차변의 차량 운반구 50, 대변의 현금 50이에요. 그런데 구입한 차량을 75만 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장부 금액이 50만 원인데 75만 원으로 재평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25만 원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1년이 지났군요. 제가 감가상각을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잡은 거 보니까 요 이후에 요 이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이후로. 그래서 75만 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변의 자산 증가 25만 원,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35만 원이 돼요. 35만 원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을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조정을 해줍니다. 10만 원 줄여버리고 또 자산에서 25만 원을 증가시켜야 75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75만 원이라는 게 공정가치예요. 재평가라 하는 것은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75만 원으로 장부금액을 맞추려면은 지금 이 결산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이 발생하니까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면은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은 40만 원인데 75만 원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5만 원을 증가시켜야 되죠. 그 증가시키는 방법이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하고 차량 운반구 25만 원 자산 증가시키면 35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자본으로 기록합니다. 재평가 잉여금. 자, 그 반대로 요 B번은 차량 가격을 30만 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공정가치가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40만 원이었죠. 아까 감가상각을 한 이후에 장부금액이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30만 원으로 만들려면 10만 원만큼을 줄여줘야 됩니다. 10만 원만큼을.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없어져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빼주고 그리고 재평가 손실로 10만 원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에서 차량 운반구 자산 감소를 20만 원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자산 감소가 일어나고요. 자산 감소가 일어나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10만 원만큼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왜 20만 원을 줄여야 되는데 10만 원만 비용이 되느냐?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10만 원 차감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평가 손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재평가 손실은 비용으로 갑니다. 바로. 네. 네, 밑에서도 없앴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예. 감가상각 누계획을 없으면 이제 40만 원이 50만 원이 됐죠. 예, 50만 원이 됐죠. 그리고 손실을 10만 원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40이 됐죠. 자, 50이 됐다가 손실을 10만 원 인식했어요. 손실을. 그리고 대변에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서 자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게 자산 감소. 대변에 차량 운반구에서 직접 20만 원이 감소하죠. 대변에 차량 운반구에서. 그러니까 50만 원에 구입했던 것이 이제 20만 원. 여기 감가상각 누계획 10만 원 제거해 주면 50만 원 됐다가 50만 원 됐다가 대변에 자산 감소 또 2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0만 원이 빠지면 다시 30만 원이 되는 거죠. 요 분계하기 전에 장부 금액이 40만 원이었어요. 장부 금액이. 자, 감가상각 누계획을 제거하면 50만 원으로 장부 금액이 원래 구입 가격으로 변하게 되죠. 대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 감소 20만 원이니까 30만 원. 30만 원으로 장부 금액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경우도 보면은 토지를 1,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재평가 2를 보면은 토지가 만약에 200원이 증가했을 때 차변에 토지 200원,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200원 바로 기록합니다. 감가상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격이 400원이 하락했을 때 400원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이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토지 400원 그리고 여기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상계시키고 나머지 200원만 손실로 인식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제거하지 않고 하게 된다. 그러면 왜 이런 그 차량 운반구나 건물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왜 제거해야만 하느냐? 재평가할 때 제거하는 이유를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그 재평가하면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면 그 다음부터 감가상각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재평가하는 시점까지는 지금까지의 감가상각 누계획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다시 감가상각을 재평가 이후에 다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예제 감가상각인 경우에 조금 복잡했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제외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뭐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니까 그 위에 감가상각이 있는 부분은 조금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 이제 우리는 유형자산에 대한 학습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형자산의 정의. 자,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차이는요. 물리적 형체가 없다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형태가 있는 그런 자산이었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히 밝혀져야 된다. 그러한 비화폐성 자산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뭐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인되어야 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형자산이라는 건 누가 봐도 유형의 물체이기 때문에 유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 이 자리에 있구나. 토지, 여기 토지, 여기에 땅이 있구나. 다 확인이 됩니다. 기계장치, 비품, 현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무형자산이 예를 들어서 특허권,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은 특허권이 어디 있어? 종이에 하나 붙어 뭐 특허 발언증이라고 이런 종이에 액자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무형의 자산들은 추가적인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이 뭐냐면 식별 가능하냐, 통제 가능하느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식별 가능성은 어떤 것을 말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무형자산이 분리 가능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형자산이 어디하고 딱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무형자산만 별도로 분리시켜 가지고 임대해 줄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식별이 돼야 돼요.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자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분배하거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통제라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식별이 가능해야 그것이 우리 회사가 그걸 통제할 수가 있어요. 통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회사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아까 여기 나왔지만 임대해 주거나 매각하거나 교환해 주거나 분배하는 모든 법적 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그 자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요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특허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우리 회사에 효익이 있어야 그것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효익이라는 것은 경제적 효익을 말하는데 매출이 늘어나거나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거나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다든가 이러한 기타 효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육훈련비라든가 마케팅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 등은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면 분명히 미래 경제적 효익은 기대가 됩니다. 교육이 잘 된 직원들이 있으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영업도 잘 될 것이고 업무가 효과적으로 분명히 잘 됩니다. 그리고 뭐 지식이 풍부하니까 만약에 생산 업무다 그러면 원가도 절감될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라는 건 광고비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광고가 잘 되어 있으면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장점들이 잘 알려져 가지고 물건이 잘 팔릴 거예요.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면은 통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통제 가능이라는 것은 3자의 접근을 막는다든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권리는 매각이나 임대나 뭐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기업이 가능해야 돼요. 기업이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훈련비라는 것은 사람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사람을 내가 어디로 빌려주거나
또는 사람을 매각하거나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들. 그래서 중요한 거 한번 적어보면은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이 뭐가 있느냐? 영업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영업권.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그래서 산업재산권에는 아까 얘기했던 특허권이라든가 또는 상표권이라든가 뒷페이지 있나요? 네, 뒷페이지 있답니다. 네, 그럼 뒤에서 보도록 하고 그래서 무형자산의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무형자산의 정의만 충족해서는 아니 되며 아래의 추가적인 인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인식 조건이 아까 나왔던 그런 겁니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있고 식별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는 건 그런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와 개발 단계로 구분을 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개발하는 단계를 보면요. 개발하는 단계가 보통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연구 활동을 쭉 합니다. 연구 활동을 쭉 지속하다가 이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을 시작하게 돼요. 개발. 그래서 개발한 어떤 제품이라면 그걸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개발을 해서 물론 생산을 해야 되겠죠. 생산해서 이제 판매가 일어나는 건데, 자,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요 개발 단계에 해당되는 것만, 요 개발 단계. 여기가 내부 창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가 연구 단계이고 어디서부터가 개발 단계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면은 전부 연구 단계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연구 단계의 것은 자산이 아니에요. 비용입니다. 연구 단계까지 지출한 것은 비용. 개발비, 무형자산 개정 과목 중에 개발비가 있어요. 개발비로 인식하는 것은 개발 단계에서 소요된 비용만 개발비로 표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구 단계는 어떤 활동을 연구 단계라고 하느냐?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연구 단계의 예제,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을 하는 활동. 다음 페이지예요.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하고 설계하고 최종 선택하는 활동.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활동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또는 지식을 탐색하고 평가한다, 또는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제안하고 설계 이런 것 등을 최종 선택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일반적인 연구 활동입니다. 그러면 개발 단계 활동이 뭐가 있는가 볼까요? 개발 단계는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무형자산을 완성해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또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도 제시될 수 있어야 되고,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해야 된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과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자, 개발 단계에 우리가 개발비로 인식하려면 이 부분을 충족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을 충족해야 된다. 또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 이런 활동이다라고 또 언급했어요.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에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는 활동이 개발 단계 활동이다. 이거. 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나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도 개발 단계의 활동이다. 연구 활동하고는 좀 다르죠. 연구 활동은 뭐 탐색하고 하는 활동이에요. 제안하고 탐색하고 하는 활동들. 근데 개발 단계는 어때요? 시작품을 만든다든가 모형을 만든다든가 설계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해서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상업적인 생산이면 뭐예요? 이미 개발이 끝난 후죠. 그거는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 공장을 만들어서 설계하고 만들어 보는 거, 요게 개발비예요. 또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 시험하는 활동. 이러한 활동이 개발 단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개발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비용이 개발비다. 개발비가 바로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 중에 하나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무형자산의 종류가 이게 개정 과목이에요. 자,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앞부 지금 우리가 한 페이지에서 길게 이 얘기한 게 이게 개발비, 내부 창출. 내부 창출이 개발비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물론 특허권도 내부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특허 기술을 개발하면 그게 내부 창출이에요. 산업재산권 안에는 이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는데 이 산업재산권도 물론 개발을 통해서 내부 창출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내부 창출 가능하죠. 광업권은 내부 창출이 불가능할 거예요. 광업권은 광물을 광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취득하는 건데 그거는 국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리를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서 취득해야 되고요. 자, 외부에서 취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영업권. 요거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맨 위에 있는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에 보시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업의 영업권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사업자들의 권리금과 같은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 말하면 권리금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학원 사업을 하다가 내가 어떤 이유로 이 학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못하게 될 형편이 됐네요. 그래서 내가 막 알아봤어요. 주변에 다른 저와 같은 학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이거 학원 할 생각이 있느냐.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학원 자산을 다 조사해 봤더니 1억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자, 자산의 현재 자산 컴퓨터 몇 대 곱하기 얼마, 책상 몇 개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1억에 팔어라.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건 난 2억 받아야 되겠어 하고, 우리 회사 순자산이 1억인데 그 초과해서 내가 1억을 더 달라고 그랬어요. 2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이 학원을 매입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학원을 2억에 매입했으면 1억 원은 명세가 다 있잖아요. 예, 책상 얼마, 컴퓨터 얼마, 또 무슨 개중 과목별로 뭐 이런 뭐 에어컨 얼마, 뭐 얼마 해서 보증금 얼마, 그럼 다 기록이 되죠. 근데 더 준 거는 이거 어떻게 기록할까요? 더 준 거. 제가 더 달라고 해도 더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더 달라는데 더 줬을까요? 아, 이 학원은 이미 고객이 다 있구나.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교육기관이고, 이미지가 또 아주 좋게 이미지가 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미지 좋고, 다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난 1억을 더 달라. 그랬을 때 서로 합의하에서 자산을 초과해서 더 지급했다면 그 취득한 회사는 그 차액을 영업권이라고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권은 언제 발생하겠어요? 합병 시에. 기업을 매수 합병하는 사업 결합 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부 창출은 없다. 요걸 기억하십시오. 산업재산권은 외부에서 취득할 수도 있고 내부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광업권 이건 외부에서 취득해야 될 것이고요. 개발비 이건 내부 창출이죠. 개발비 내부 창출. 특히 이 개발비 이 B자가 붙어가지고 이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비용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개발비는 비용이 아닙니다. 무형자산 계정과목이에요. 그러면 연구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은 개정 과목이 뭘까요? 연구 개발비 또는 그냥 연구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면 내부적으로 창출이 가능하고요. 외부에서 사는 경우는 구매해서 외부에서 사서 소프트웨어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요, 유형자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상각 기간이 보통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령에서 정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 무형자산의 상각 시점은 언제부터 하느냐? 그 자산이 사용 가능한 기간부터 하게 됩니다. 상각 방법은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정률법, 연수합계법,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잔존 가치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는 아까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고,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이런 예외적으로 잔존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각 방법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볼까요? 그 다음에 뭐가 다른가 회계 처리를 보시면 차변이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일단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이라는 거, 감가상각비 아니죠. 또 대변이 우리가 유형자산은 차감계정을 쓰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계정으로 기록하는데 무형자산은 차감계정이 아니라 직접법입니다. 자산 감소를 직접 시켜요. 개발비, 영업권 여기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거예요. 그게 달라요.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직접 차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정리 끝났고요.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죠. 기타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끝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정리한 겁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이 있고요. 전세권, 장기외상매출금, 장기성 바드러움이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임차보증금 뭔지 아시죠? 임차할 때 월세 내는데 보증금을 맡기는 경우 있죠. 그게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권은 아시죠? 전세금,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은 이제 비유동 부채에서 나와요. 우리는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채고,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맡겨놓은 돈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산인 겁니다. 찾아와야 되니까 만기 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론이라는 게 참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요 이론만 계속하면 여러분이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이론은 이론이지만 좀 문제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까지 정리한 것을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가시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 자본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우리 교재에 이론 실전 문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 7장 부분이죠. 197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97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재무회계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몇 문제 못 풀 것 같습니다만은 197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걸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절반만 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수로 한번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짝수로. 자, 2번.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네. 1번. 신뢰성이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성이 있어야 한다. 맞죠? 여러분, 신뢰성의 하위질적 특성에는 표, 검, 중이 있다 이렇게 보통 외우거든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게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입니다. 다음 2번.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네, 왜냐하면 검증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지 않고 신뢰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번. 신뢰성이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 네, 중립성이 있어야죠. 4번. 연차 보고서는 반기 보고서에 비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우리가 목적 적합성에는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 주는데 연차 보고서라는 건요. 이미 12월 달 다 돼가지고 결산 다 끝나고 보고하는 게 연차 보고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이번 2021년도 사업이 어땠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2021년도 돈 얼마나 벌었어? 이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세요. 뭐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계 정보가 연차 보고서만 만들어내면 그 회사의 중간 실적을 알 수가 없어요. 중간 보고서도 만들어야죠. 그것이 뭐냐면 목적 적합성이 뭐냐면 그 예피적이죠. 예피적. 예측이 가능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이어야 된다. 회계 정보가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 보고서는 반기 보고서에 비해서는 목적 적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이 된다 이거 4번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요.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절충이 필요한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검증 가능성이 높아 신뢰성이 제고되나 목적 적합성은 저하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취득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검증이 된 가격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거래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제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 원가로 계속 기록한다는 것은 목적 적합성에는 조금 저하돼요. 다음에 2번.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검증 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 적합성은 저하된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검증 가능성은 즉 신뢰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 적합성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은 뭐냐면 유가증권은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장기건설공사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면 신뢰성은 제고되나 목적 적합성은 저하된다. 요거는 좀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 같은 경우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장기건설공사는 수익인식 시점을 진행기준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몇 퍼센트 이렇게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잡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목적 적합성의 제고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신뢰성은 떨어져요. 나중에 정산해봐야 알거든요. 신뢰성은.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게 3번이에요. 이게 신뢰성이 아니라 여기에 목적 적합성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신뢰성이 들어가야 돼요. 목적 적합성은 제고되나 신뢰성은 저하된다. 이렇게 고치면 이게 맞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3번입니다. 반기 보고서는 연차 보고서에 비해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나 신뢰성은 저하된다. 아까 나왔던 말이죠. 아까 2번 풀 때 나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FAT 1급에서
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FAT 1급의 문제는. TET 2급은 조금 더 어렵게 질문을 해요. 이 보기에서의 그 나타난 이 지문들을 보면은 FAT 1급처럼 딱딱 떨어지는 단답 형식의 보기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길게 문맥을 잘 이해해서 판단을 해야 이게 옳은 것인가 또는 잘못된 것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TAT 2급의 이론은 수준이 갑자기 높아진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앞으로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접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만납니다. 내년에 만날 때는 198페이지부터 자산까지 다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여러분이 어느새 적응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쉬는 기간 동안에 건강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1월 3일 날 만나겠습니다.